중국 점유율 80%. 대체 공급원? 전모. 대안이 있습니까? 세계가 침묵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5G. 모든 게 멈춰섰어요.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답이 없었습니다. 희토류 갑질. 전 세계가 중국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단 4개월 뒤 중국의 30년 독점을 깬 유일한 나라. 자원도 없고 광산도 없던 그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 해결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80%. 이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첨단 산업이 의존하는 단 하나의 금속, 갈륨이라는 자원에 대한 중국 점유율입니다. 2025년 7월 1일, 베이징이 이 수도꼭지를 잠그던 날 세상이 멈췄습니다. 저는 에밀리 로웰, 미국 에너지부 전략광물국 부국장입니다. 20년간 자원 전쟁을 분석해온 제가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공포를 말이죠. 저는 2005년부터 이 일을 해왔습니다. 중동 석유 위기,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까지 모두 지켜봤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과거엔 대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공급선을 찾거나 동맹국과 협력하면 됐죠. 그런데 갈륨은 달랐습니다. 선택지 자체가 없었어요. 새벽 5시 워싱턴 상황실의 모니터가 붉게 깜빡였어요. 중국 상무부 긴급 발표였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 이 두 금속의 수출을 즉각 통제한다는 내용이었죠.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옆자리의 국방부 차관보가 컵을 떨어뜨렸어요. 커피가 바닥에 튀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저는 책상 위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빨간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갈륨 세계 생산량의 98.7%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게르마늄도 마찬가지였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5세대 통신망, 인공지능, 칩 현대 문명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금속들이었습니다. 갈륨이 없으면 스마트폰 화면이 켜지지 않습니다. LED 조명이 사라지고 태양광 패널도 만들 수 없어요. 심지어 군사용 레이더와 미사일 유도 시스템까지 먹통이 되죠. 단 하나의 금속이 현대 문명 전체를 멈춰버릴 수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어요. 도쿄, 브뤼셀, 런던에서 걸려오는 전화였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이었죠.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안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중국은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숨을 멈췄어요. 오전 9시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회의실이었죠.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고위 관료들이 모였습니다. 스크린에는 공급망 지도가 떠올랐어요. 중국에서 뻗어나온 붉은 선들이 전 세계를 거미줄처럼 감싸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 내 갈륨 재고는 3개월분입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말했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3개월 뒤엔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 공장이 멈춥니다. 전기차 생산이 중단되고 통신망 업그레이드도 불가능해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우주선을 보내는 나라였어요. 화성에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갈륨 하나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죠. 호주에서 채굴할 순 없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호주의 갈륨 매장량은 확인됐지만 상용화까지 최소 5년이 걸립니다. 설비 구축, 인력 양성, 정제 기술 확보까지 고려하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러시아는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믿을 수 없죠. 대안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이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슈퍼컴퓨터는 있었지만 갈륨 하나 없었다는 걸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각국의 상황 보고서가 쌓여 있었죠.
유럽연합은 비상정상회의를 소집했고 일본은 중국과의 외교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패닉 상태였어요. 한국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충 훑어봤죠. 한국도 갈륨 수입의 70%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우리만큼 휘청이고 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 역시 공급망의 피해자일 뿐이라고요. 3주가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중국은 움직이지 않았고 미국 기업들은 공장 가동률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인텔, 테슬라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들이 비상경영에 돌입했죠.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대통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겐 카드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밤마다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 갈륨 공급망을 뒤졌죠. 혹시 놓친 게 있나, 혹시 우리가 모르는 루트가 있나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중국이 모든 걸 쥐고 있었습니다. 10월 말, 제 책상 위에 얇은 봉투 하나가 놓였습니다. 정보분석국에서 보낸 보고서였죠. 표지엔 딱 3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 갈륨 생산. 저는 웃었습니다. 오타인 줄 알았죠. 한국이 갈륨을 생산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에겐 광산도 없었고 재련 기술도 없었어요. 하지만 호기심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고려아연 울산 온산재련소에 557억 원 투자. 갈륨 회수설비 착수. 연간 생산 목표 15.5톤. 숫자를 다시 봤어요. 557억 원.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4천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었죠. 미국이라면 파일럿 연구 예산에도 못 미치는 규모였습니다. 이게 진짜야? 저는 정보분석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확인된 정보입니다. 한국 기업이 자체 기술로 갈륨 회수 공정을 개발했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 30년간 쌓아온 재련 기술을 한국이 단 몇 개월 만에 따라잡았다고요?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보고서엔 구체적인 공장 위치, 투자 규모, 생산 목표량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밤새 자료를 뒤졌어요. 한국의 고려아연이라는 회사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비철금속 재련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더군요. 아연, 납, 은을 생산하는 회사였죠. 하지만 갈륨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어려운 기술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가능하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무실 불을 끈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20년 경력 동안 저는 늘 답을 찾아왔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우리가 4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구 반대편 나라가 풀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우리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요. 자존심이 상했냐고요? 아니, 그보다는 궁금했습니다. 중국의 갑질을 무력화시킨 나라가 한국이라니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1월 추가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갈륨 생산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죠. 첫 배치가 출하됐고 품질 테스트도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백악관, 국회의사당, 링컨 기념관 권력의 상징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인 우리는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회의만 하고 분석만 하고 걱정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돈을 쏟아붓고 기술을 개발하고 공장을 돌렸죠. 믿지 못했던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이 해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그들이 가능했지? 이것이 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일주일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결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데이터만 보고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죠. 557억 원으로 중국을 이긴다고?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계속 올라왔어요. 생산 개시, 품질 테스트 통과, 첫 배치 출하.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산과 들판이 스쳐 지나갔죠. 서울에서 울산까지 4시간.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해냈을까? 울산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공장지대였어요. 거대한 굴뚝들이 하늘을 찔렀고 파이프라인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한국의 산업심장부였죠. 온산제련소는 도시 외곽에 있었습니다. 검은 제철 굴뚝들 사이로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정문을 통과하자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공장은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야간에 보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왜죠? 불빛 때문입니다. 밤에 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사무동으로 갔습니다. 기술진이 기다리고 있었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엔지니어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민석 책임연구원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를 보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공정도가 떠올랐어요. 아연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갈륨은 아연 광석 속에 미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도는 0.01% 미만이죠. 김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이 기술을 30년간 독점해왔어요. 우리는 8개월 만에 자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8개월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네. 7월에 중국이 수출을 막았을 때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직접 만들거나 공장을 멈추거나. 그래서 만들기로 했죠. 데이터가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투자금 557억 원, 연구 인력 43명, 테스트 가동 67회. 숫자 하나하나가 구체적이었어요. 생산 단가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산 대비 30% 낮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중국보다 싸다니요?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기존 공정을 완전히 재설계했죠. 에너지 사용량을 40% 줄였고 회수율은 15% 높였습니다. 김 연구원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공장지대가 보였죠.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안전모를 쓰고 공장으로 향했어요. 철문을 열자 열기가 쏟아졌습니다. 용광로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였죠. 거대한 기계들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갈륨 회수 설비입니다. 김 연구원이 가리킨 곳엔 은빛 파이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액체가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연 재련 과정에서 나온 용액이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 안에 갈륨이 섞여 있죠. 우리는 특수한 분리막과 전기분해 기술로 갈륨만 추출합니다. 설명을 듣는데 한 작업자가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엔 땀이 흘렀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오늘 4차 추출이 끝났습니다. 순도 99.8% 나왔습니다. 수고했어요. 김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 갈륨을 보여드릴까요? 김 연구원이 작은 용기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유리병 안에 은빛 액체가 담겨 있었어요. 이게 갈륨입니까? 저는 용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29도만 넘으면 녹습니다. 손 위에 올려놓으면 액체가 되죠. 이 작은 병이 반도체를 만드는군요. 네. 이 100g으로 스마트폰 칩 5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용기를 조심스럽게 돌려줬어요. 4개월 전 이 금속 때문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한국산 갈륨이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작업자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피곤한 걸음걸이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공장 안은 여전히 밝았어요.
사람들이 움직이고 기계가 돌아가고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 불빛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밤샘 작업이 많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8개월간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지금도 3교대 시스템이죠. 공정을 멈출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관제실로 올라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공장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십 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마치 별처럼요. 저 불빛들이 한국의 자립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미국에선 4개월간 회의만 했습니다. 분석하고 토론하고 걱정했죠. 하지만 여기선 달랐어요.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만들었어요. 관제실 모니터엔 실시간 데이터가 흘렀습니다. 온도, 압력, 농도, 순도. 숫자들이 끊임없이 변했어요. 한 엔지니어가 키보드를 두드렸고 다른 엔지니어가 전화로 현장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두요. 외국 기술은 안 들어갔습니까? 하나도요. 들여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어요. 557억 원.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어요. 새벽 1시가 됐습니다. 교대 시간이었죠. 야간 근무조가 들어왔어요. 지친 얼굴들이었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각자의 자리로 갔어요.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휴게실로 갔어요.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죠.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중국에서 사면 되잖아요. 더 싸고 더 쉬울 텐데요. 김 연구원은 잠시 침묵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사면 언제든 끊깁니다. 7월처럼요. 하지만 만들면 다릅니다.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죠. 그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우리는 위기 때 움직입니다. 위기가 오면 도망가지 않아요. 정면으로 맞섭니다. 그게 한국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어요. 답은 이미 나와 있었으니까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굴뚝 사이로 해가 떠올랐어요. 붉은 빛이 온 산재련소를 물들였습니다. 밤새 꺼지지 않았던 불빛들이 아침 햇살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공포에 질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포를 연료로 썼죠. 그리고 그 연료로 불가능을 태워버렸습니다. 울산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공장에서 이틀째 되던 날, 저는 우연히 한 보고서를 봤습니다. 김 연구원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파일이었어요. 표지엔 부산물 회수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갈륨 회수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분석한 겁니다. 부산물이요? 네. 재련 과정에선 여러 금속이 섞여 나옵니다. 대부분은 농도가 너무 낮아서 버리는데요. 김 연구원이 파일을 펼쳤어요. 데이터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인듐이란 금속이 있습니다. 농도가 0.0004%예요.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0.0004%. 만분의 4. 거의 없다고 봐야 할 수준이었어요. 이 정도면 회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습니다. 경제성이 없으니까요. 회수하는 비용이 더 들죠. 김 연구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갈륨 공정이 이미 돌아가고 있으니 거기서 한 단계만 더 추가하면 어떨까 하고요. 가능합니까? 해봤습니다. 그리고 됐어요. 처음부터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김 연구원이 고백했어요. 첫 3개월은 실패의 연속이었죠. 농도가 너무 낮아서 분리가 안 됐어요. 약품을 바꿔보고 온도를 조절하고 압력을 높이고
67번 테스트했습니다. 67번이요? 네. 66번 실패했어요. 팀원들이 지쳐갔습니다. 포기하자는 말도 나왔죠. 하지만 67번째에 됐어요. 순도 95%가 나왔을 때 연구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인듐 회수 공정도가 나왔어요. 갈륨 설비 끝에 작은 분리 장치가 추가돼 있었습니다. 투자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80억 원 정도요. 갈륨에 비하면 아주 적죠. 생산량은요? 연간 16톤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인듐 시세는 킬로그램당 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16톤이면 80억 원. 1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셈이었죠. 대단하군요. 제가 감탄하자 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반대가 많았어요. 갈륨도 벅찬데 인듐까지 하냐고요. 하지만 우리는 버려지는 게 아까웠습니다. 버려지는 게 아까웠다고요? 네. 0.0004%라도 쌓이면 자원입니다. 하루 100톤을 처리하면 400g이 나와요. 1년이면 146kg이죠. 그걸 버릴 순 없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이런 프로젝트는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경제성 분석에서 탈락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현장 보여드릴까요? 우리는 다시 공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갈륨 회수 설비 옆에 작은 건물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깨끗한 실험실 같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인듐 정제실입니다. 투명한 유리관 속으로 액체가 흘렀어요. 연한 은색이었습니다. 갈륨을 뽑아낸 용액이 여기로 옵니다. 그 안에 인듐이 녹아있죠. 우리는 이온 교환 방식으로 인듐만 분리합니다. 한 연구원이 샘플을 채취하고 있었어요. 주사기로 액체를 뽑아 분석기에 넣었습니다. 모니터에 숫자가 떴죠. 순도 99.5%. 합격입니다. 연구원이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했어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작업처럼요. 이 기술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일본과 독일에서 비슷한 연구가 있더군요. 하지만 상용화는 안 됐어요. 우리가 처음입니다. 직접 개발했단 말입니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술을 사려고 했는데 팔지 않더군요. 그래서 만들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어요. 그들은 광산이 아니라 머리와 손으로 자원을 캐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추가 자료를 받았어요. 인듐 판매 실적, 고객 사명단, 계약 내역. 모두 구체적이었습니다. 주요 고객은 누구입니까? 한국 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체들이요. 삼성, LG 같은 곳들이죠. 최근엔 일본과 대만에서도 문의가 들어옵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까? 중국산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품질이 더 좋아요. 불순물이 적거든요. 김 연구원이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한국산 인듐의 순도가 중국산보다 0.3% 높았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반도체 공정에선 큰 차이였죠. 올해 매출 목표는 얼마입니까? 80억 원입니다. 내년엔 100억을 넘길 계획이에요.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갈륨과 인듐을 합치면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수익이었습니다. 557억 원 투자로 3년 안에 회수 가능한 수준이었죠. 이게 바로 한국식 경영이군요. 제가 말하자 김 연구원이 웃었어요. 한국식이라기보단 생존식입니다. 살아남으려면 버릴 게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버릴 게 없다. 0.0004%도 자원이다. 그게 한국의 철학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김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0.0004%를 회수하겠다고 생각한 건 언제였습니까? 갈륨 공정을 돌리면서였어요. 매일 수톤의 부산물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했죠. 저 안에 뭐가 더 있을까? 보통은 버리지 않습니까? 네. 세계 어디서나 버립니다. 하지만 우린 한국이잖아요.
자원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없고 철도 없고 금도 없어요. 그런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남이 버리는 것도 주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숙연해졌어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어요. 저녁 무렵, 저는 공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울산공단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수백 개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만들어집니다. 옆에 선 김 연구원이 말했어요. 자동차, 배, 석유화학, 그리고 이제 갈륨과 인듐까지. 모두 이곳에서 나가죠. 자랑스럽겠습니다. 자랑스럽다기보단 책임감이 듭니다. 우리가 멈추면 한국이 멈추니까요. 그의 목소리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버려지던 찌꺼기에서 80억을 캐는 나라. 0.0004%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자원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철학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큰 것만 봤습니다. 큰 광산, 큰 투자, 큰 수익.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작은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모여 거대한 힘이 됐죠.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울산의 굴뚝들이 여전히 연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저 불빛은 절대 꺼지지 않을 거라고요. 한국은 기술로 자원을 창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에서 나왔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울산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고 제 보고서는 펜타곤과 백악관을 거쳐갔어요.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냈습니까?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들은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황이 뒤바뀌었어요. 새벽 6시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상황실로 달려갔죠. 모니터엔 중국 상무부 발표문이 떠 있었어요.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중국 갈륨 수출가 45% 인하. 옆자리의 분석관이 중얼거렸어요. 시작됐군요. 뭐가 시작됐죠? 제가 물었습니다. 덤핑이요. 중국이 가격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데이터가 쏟아졌어요. 중국산 갈륨 가격이 킬로그램당 500달러에서 275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시장은 요동쳤죠.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울산의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돌아가던 공장, 지친 눈으로 일하던 작업자들, 67번의 실패 끝에 성공을 거둔 엔지니어들. 그들이 중국의 가격 공세 앞에 무너지는 건 아닐까요? 오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에너지부, 상무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중국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상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시장을 붕괴시켜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겁니다. 특히 한국을 겨냥한 거죠. 한국 기업이 견딜 수 있을까요? 누군가 물었어요. 어렵습니다. 중국은 국가가 지원하는데 고려하여는 민간 기업이니까요. 자금력에서 밀릴 겁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다르게 봅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제가 울산 현장을 봤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갈륨을 파는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하지만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냉정했으니까요. 중국산 275달러, 한국산 350달러. 가격 차이가 너무 컸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혼란스러웠어요. 유럽의 한 업체가 한국과의 계약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국산이 더 싸니까요. 미국 기업들도 흔들렸죠. 한국 망하는 거 아닙니까? 복도에서 동료가 물었어요. 아직 모릅니다. 저는 대답했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새로운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자료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고려아연 생산 공정 효율 30% 개선. 단가 추가 절감 성공.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그들은 맞서고 있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산의 김민석 연구원에게요. 어떻게 된 겁니까? 중국이 가격을 반으로 깎았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움직였죠. 공정을 다시 뜯어고쳤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회수율을 올렸어요. 비용을 30% 더 줄였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해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는 웃었어요. 여유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중국은 가격으로 싸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로 싸워요. 그게 차이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놀라움보다는 감탄이 컸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곧바로 시장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산 갈륨 주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가격은 중국산보다 비쌌지만 품질이 좋았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었어요. 흥미로운 보고서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독일의 한 반도체 업체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중국산으로 갈아탔다가 3주 만에 다시 한국산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왜 다시 바꿨습니까? 제가 독일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중국산은 가격은 쌌지만 품질이 들쭉날쭉했습니다. 한 배치는 좋은데 다음 배치는 불량률이 높았어요. 생산 라인이 자꾸 멈췄죠. 한국산은 비싸지만 일정합니다. 안정성이 돈보다 중요하더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 이긴 건 가격이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대통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겐 카드가 없었으니까요. 중국은 또 수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일본 기업의 구매 담당자가 말했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니까요. 펜타곤 회의에서 국방부 차관이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예상 밖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장관이 물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 때문입니다. 그들은 중국보다 효율이 높은 공정을 개발했어요. 이제 생산 단가가 중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민간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버티다니. 장관이 중얼거렸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4개월 전 중국의 수출 통제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그 중국과 맞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움직임에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어요. 갈륨 가격을 추가로 10%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시장 반응이 달랐어요.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였죠. 중국이 왜 이렇게 급하게 가격을 내리죠? 한국 때문 아닙니까?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방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공격이 아니라 방어.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위협적이라는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책상 앞에 앉아 한국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3주 전만 해도 저는 불안했어요. 한국이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확신이었어요. 20년 경력 동안 수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자원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나라들을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무너지는 대신 더 강해졌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압박을 동력으로 바꿨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정신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한국, 중국의 덤핑을 이겨내다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어요. 울산의 그 공장, 밤새 켜진 불빛,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세계 경제 지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에밀리 대통령 경제보좌관입니다. 한국 상황을 브리핑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생산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정신. 숫자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브리핑룸에 들어갔을 때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경제보좌관, 국무부 차관. 모두 한국에 관심이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중국을 이길 수 있습니까?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이기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중국은 가격으로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로 맞섰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은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신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과 손잡아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들은 이제 중국 없이도 갈륨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파트너예요.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워싱턴 야경을 바라봤어요. 포토맥 강 너머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지구 반대편 울산의 공장에 가 있었어요. 중국은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세상을 통제하려 했죠. 하지만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만의 수도꼭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꼭지는 누구도 잠글 수 없었어요. 한국이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버틸 거라고요. 아니, 버티는 게 아니었어요. 이기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요. 중국의 덤핑은 한국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위기는 그들에게 무기였으니까요. 날이 추워지던 어느 날, 펜타곤 지하 회의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4개월 전의 절망감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결의가 느껴졌죠. 국방부 장관이 회의를 열었어요. 스크린에 한 장의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작성한 거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무너지지 않는 공급망. 에밀리 설명해 주시죠. 장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국은 중국의 덤핑을 이겨냈습니다. 갈륨뿐 아니라 인듐도 자체 생산하고 있죠. 이제 그들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희소금속 생산국입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제가 직접 현장을 봤습니다. 기술은 확실하고 의지는 확고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원을 무기로 쓰지 않아요. 에너지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야 합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니까요. 그것도 자원 문제에서요. 누가 갑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에밀리, 당신이 가십시오. 현장을 아는 사람이 가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대표단과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에서 각각 인원이 왔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이었죠. 기내에서 자료를 다시 봤어요. 한국의 갈륨 생산량, 인듐 생산량, 그리고 최근 소식.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개발을 시작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빠르군요. 옆자리에 국방부 차관이 말했어요. 빠른 게 아니라 절박한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자원이 없으니까 만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와는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대단한 겁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차에 올랐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양옆으로 고층 빌딩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많이 발전했군요. 차관이 중얼거렸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식이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 많았지만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산업부 차관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말했어요. 미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필요하지만 조심스럽습니다. 왜죠? 과거엔 우리가 도움받는 쪽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도 줄 게 있으니까요. 그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들은 이제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린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의 겸손함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대표단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단장이 물었어요. 국방부 차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예상 이상입니다. 기술도 의지도요. 상무부 관계자가 덧붙였어요. 중국의 덤핑을 버텨낸 게 놀랍습니다. 민간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이겼어요. 에밀리, 당신 의견은요? 단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강합니다. 자원은 없지만 기술이 있어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파트너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됐어요. 장소는 서울 도심의 한 정부 청사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한국 측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려아연 대표, 포스코 임원.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장관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단장이 대답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측에서 먼저 제안했어요. 한국과 전략 광물 공급망 협력 협정을 맺고 싶다고요. 갈륨, 인듐, 리튬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대신 미국은 기술과 시장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측은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호혜적 관계를 원합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돕는 거죠. 단장이 대답했어요. 한국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후 세션이 끝나고 저는 고려아연 대표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울산 공장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 그때 오셨던 분이시군요. 어떠셨습니까? 감동적이었어요. 밤새 켜진 불빛,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만들거나 죽거나. 그래서 만들었죠. 중국의 덤핑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기술로 싸웠습니다. 가격으로는 못 이기니까요.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시장이 알아주더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단순했지만 명확한 전략이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우리는 한강으로 갔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강변에 서자 석양이 물 위로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서울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답군요. 차관이 말했어요. 한국 장관이 옆에 섰습니다. 이 강이 한국의 기적을 상징합니다. 70년 전엔 폐허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됐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저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흐르는 물결 위로 도시의 불빛이 반사됐어요. 고층 빌딩들, 다리들, 그리고 저 멀리 공장지대. 모두가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최종 회의가 열렸어요. 협정문 초안이 나왔습니다. 양측이 검토하고 수정했죠. 핵심은 명확했어요. 미국과 한국은 전략 광물 공급망에서 파트너가 된다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장관들이 펜을 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서명을 마치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때 한국 장관이 제게 말했어요. 에밀리 부국장님, 당신이 처음 우리를 믿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은 게 아니라 확인했을 뿐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당신들은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봤어요. 남산타워가 빛나고 한강 다리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4개월 전 워싱턴 상황실에서 느꼈던 무력감을요. 그때 우리는 답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독점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한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 가자는 거였죠. 동등한 파트너로요.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미국의 새로운 파트너였어요. 타이핑하면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늘 도와주는 쪽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배우는 쪽이 됐습니다. 한국에게서요. 자원이 없어도 기술로 살아남는 법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요. 태평양 상공을 날며 창밖을 봤어요. 구름 너머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세계 공급망의 새로운 질서. 한국은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했어요. 기술로, 정신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요.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워싱턴은 춥고 건조했어요. 하지만 제 사무실은 뜨거웠습니다. 한국 관련 보고서가 끊임없이 올라왔거든요. 미국과 한국의 협정 체결 이후 유럽연합도 움직였어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가 한국과 개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장기 계약을 체결했죠. 세계가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특이한 문서 하나가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붉은 봉투였어요. 기밀 표시가 찍혀 있었습니다. 중국 내부 전략 광물 보고서. 저는 숨을 죽이고 봉투를 뜯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눈에 들어온 건 단 한 줄이었습니다. 코리아 언터처블. 한국 손댈 수 없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분석 보고서였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갈륨 생산 능력은 이제 세계 2위 수준이다. 인듐은 중국 제외 세계 1위다. 가격 경쟁으로는 더 이상 제압할 수 없다.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선 역전당했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나 가격 덤핑은 효과가 제한적이다. 오히려 그들의 기술 개발을 가속화시켰다. 현재로선 한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지막 문장이 결정적이었어요. 한국은 제재 불가능 국가로 분류한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인정한 겁니다. 7월에 수출을 막았던 그 중국이요. 6개월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문서입니다. 국장이 보고서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이 백기를 든 건가요? 백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정은 한 거죠.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처럼요. 다음 주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저도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했어요. 주제는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의 미래였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중국, 러시아, 호주, 칠레. 모두 자원 보유국들이었죠. 그리고 한국도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산업부 차관이었어요. 서울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죠.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도요. 에밀리 부국장님. 회의가 시작됐어요. 각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생산 능력을 자랑했고 호주는 광산 개발 계획을 설명했어요. 한국의 차례가 왔습니다. 차관이 단상에 올랐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는 버려지는 것에서 자원을 만들어냅니다. 갈륨, 인듐, 그리고 곧 리튬까지. 이것이 한국의 방식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원을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 협력의 도구로 씁니다. 공급망을 통제하려 하지 않아요. 안정시키려 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긴 박수였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휴식 시간에 여러 나라 대표들이 한국 차관에게 다가갔습니다. 명함을 주고받고 협력을 제안했어요. 한국은 이제 구애받는 쪽이었습니다. 저도 차관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중국 보고서 보셨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터처블이요? 들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영광이지만 부담스럽기도 해요.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게 많아졌으니까요. 잘하실 겁니다. 이미 증명했잖아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시장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이 보였어요. 한국산 갈륨과 인듐의 가격은 중국산보다 15%에서 20% 높았습니다. 하지만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었어요. 왜 비싼 걸 삽니까? 제가 한 독일 기업 구매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화상 통화로 답변이 왔어요. 품질 때문입니다. 한국산은 일정해요. 매 배치가 같은 순도를 유지합니다. 생산 라인이 안정적이죠. 그게 15% 가격 차이를 정당화합니까? 충분합니다. 불량품 하나가 전체 라인을 멈추면 손실이 더 큽니다. 한국산은 그런 위험이 없어요. 일본 기업도 비슷했어요. 중국은 언제든 수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7월처럼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계약을 지키죠. 그 신뢰가 돈보다 값집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긴 건 가격이나 물량이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기술이 만든 품질, 약속을 지키는 자세, 자원을 무기로 쓰지 않는 철학. 그것들이 한국을 선택받게 만들었어요. 펜타곤에선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가안보회의였어요. 주제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발표했어요. 미국의 핵심 광물 공급원이 다변화됐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중국이 80% 이상을 차지했죠. 하지만 이제 한국이 3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떠올랐어요. 한국의 점유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안보에 어떤 의미입니까? 대통령 보좌관이 물었어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무력화됐다는 뜻입니다. 한국이라는 대안이 생겼으니까요. 이제 중국이 수출을 막아도 우린 버틸 수 있어요. 한국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그들은 자원을 무기로 쓰는 나라가 아니에요. 협력으로 쓰는 나라입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밀리의 말이 맞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한장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에밀리, 당신이 한국을 발견한 겁니까? 발견한 게 아니라 확인했을 뿐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들은 이미 거기 있었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이제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제재 불가능한 나라였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7월의 그날, 중국이 수도꼭지를 잠갔을 때 우리는 절망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수도꼭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수도꼭지는 이제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이 됐어요.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한국 없이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자원을 무기로 만들지 않는다. 대신 기술로 평화를 만든다. 이것이 한국이 제재 불가능한 이유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보고서는 백악관, 펜타곤, 국무부로 전달됐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야경이 보였어요. 백악관이 불을 밝히고 의사당 돔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상징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힘은 저 건물들에 있지 않다는 걸요. 진짜 힘은 울산의 공장에 밤새 일하는 엔지니어들의 포기하지 않는 정신에 있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자원이 아니라 기술로, 무기가 아니라 협력으로, 통제가 아니라 신뢰로 승부를 걸었던 나라를요. 중국조차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건드릴 수 없다고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존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세계의 질서가 바뀌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요. 워싱턴 전략광물회의실에서 정보 분석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이 리튬을 확보했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엔 리튬이 없었으니까요.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광산 지분 100%를 확보했습니다. 살타주에 있어요. 투자 규모는요? 약 4조 원입니다. 연간 2만 5천 톤 생산이 목표래요.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2만 5천 톤이면 전기차 86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죠. 확실한 정보입니까? 포스코 IR 자료에 공식 발표됐습니다. 이미 개발이 시작됐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한국이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한 겁니다. 갈륨과 인듐에 이어 이제 리튬까지요. 믿을 수가 없군요. 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엔 리튬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미로 간 겁니다. 분석관이 대답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자고요. 데이터만으론 부족했어요. 울산에서 그랬듯이 현장을 봐야 했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15시간, 그곳에서 다시 북쪽 살타까지 3시간. 긴 여정이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뜨거웠어요. 남반구는 여름이었으니까요. 공항을 나서자 열기가 쏟아졌습니다. 포스코 현지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부국장님 환영합니다. 이동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아르헨티나는 넓었습니다. 끝없는 평원이 펼쳐졌죠. 가끔 솥대가 보였고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살타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작은 도시였습니다. 안데스 산맥 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죠. 공기가 건조했고 해가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염으로 갑니다. 거리가 좀 멉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사륜구동 차량이었어요. 포장도로를 벗어나자 비포장길이 시작됐습니다. 차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3시간을 달렸습니다. 풍경이 점점 황량해졌어요. 나무가 사라지고 돌과 모래만 남았습니다. 고도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해발 3,800m입니다. 숨이 차실 겁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정말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공기가 얇았어요. 하지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봤습니다. 하얀 사막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소금 평원.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 대지. 지평선까지 순백색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았어요. 저게 염호입니다. 직원이 가리켰어요. 소금 호수요. 지하에 리튬이 녹아있는 염수가 흐릅니다. 우리는 그걸 퍼올려서 정제해요. 차가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내렸어요. 발밑이 바삭거렸습니다. 소금 결정이었죠. 그리고 저 멀리 깃발이 보였어요. 태극기였습니다. 하얀 사막 한가운데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바람에 날리는 그 깃발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저기가 우리 작업장입니다. 걸어갔어요. 소금 위를 걷는 건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딱딱했지만 가끔 푹 빠졌어요. 작업장에 도착했습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대한 파이프들, 펌프들, 저장 탱크들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가 나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얼굴엔 땀이 흘렀어요. 박준호 현장 책임자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에밀리 로웰입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왔어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어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시설을 가리켰어요. 저 파이프로 지하 염수를 퍼올립니다.
깊이가 200m 정도 돼요. 염수 속에 리튬이 녹아있죠. 농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리터당 약 500mg입니다. 높은 편이에요. 우리는 정제시설로 갔습니다. 거대한 탱크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전통적인 방식은 증발입니다. 염수를 넓은 웅덩이에 부어놓고 햇볕으로 말리는 거죠. 18개월 걸립니다. 그럼 여기선요? 우리는 다릅니다. 특수 멤브레인 필터를 씁니다. 리튬만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6개월이면 됩니다. 3배 빠르군요. 네. 그리고 물 사용량도 70% 줄었어요. 환경 영향이 적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여기서도 기술로 승부를 걸고 있었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죠. 고산이라 숨도 차고 햇볕은 뜨겁고 밤엔 영하로 떨어져요. 하지만 할만합니다. 왜요? 그가 사막을 바라봤어요. 한국엔 리튬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포스코가 개발하고 있죠. 이제 한국도 자원 독립을 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정제 공정을 시연해줬어요. 염수가 필터를 통과하며 점점 맑아졌습니다. 마지막엔 흰색 가루가 나왔어요. 탄산 리튬입니다. 배터리의 핵심 원료죠. 박 책임자가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순도 99.5%예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최고 등급입니다. 저는 그 하얀 가루를 바라봤어요. 이게 전기차를 움직이고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미래를 만드는 물질이었습니다. 점심은 컨테이너 식당에서 먹었어요. 한식이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밥. 이 먼 곳에서 한국 음식을 먹다니 신기했어요.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현장에 상주하는 한국인이 15명, 현지인이 40명 정도요. 다들 가족을 두고 왔어요. 외롭지 않습니까? 외롭죠. 하지만 보람 있습니다. 식사 후 여물을 걸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얀 대지였어요.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여기가 미래입니다. 박 책임자가 말했어요. 전기차 시대가 오면 리튬 수요가 폭발할 겁니다. 우리는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제 본격 생산이 시작됩니까? 내년부터요. 연간 2만 5천 톤이 목표입니다. 한국 전기차 배터리 수요의 20%를 충당할 수 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였어요. 석유도, 철도, 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자원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갈륨과 인듐은 기술 자립이었어요. 버려지는 것에서 가치를 찾아낸 거였죠. 하지만 리튬은 달랐습니다. 이건 자원 독립이었어요. 글로벌 진출의 완성이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하얀 사막 위에 붉은색과 푸른색. 그 대비가 강렬했습니다. 사진 찍어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태극기를 찍었어요. 그리고 여물을, 정제시설을, 일하는 사람들을 찍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오후 늦게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살타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여모가 멀어졌습니다. 저들은 해낼 겁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네. 직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리튬 자립을 해낼 겁니다. 갈륨과 인듐처럼요. 당연하죠. 우린 한국이니까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한국, 리튬의 미래를 확보하다. 타이핑하면서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한국엔 갈륨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 2위 생산국입니다. 인듐은 1위고요. 그리고 이제 리튬까지 손에 넣고 있었어요. 자원이 없던 나라가 자원 강국이 되고 있었습니다. 광산이 아니라 기술로, 운이 아니라 노력으로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 동안 창밖을 봤어요. 구름 아래로 대서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란 바다, 하얀 구름, 그리고 수평선. 한국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를 무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울산에서 시작한 도전이 아르헨티나 사막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자원을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창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세계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어요. 펜타곤 브리핑룸 새벽 6시. 모니터엔 한 문장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한국 자급자족 광물 국가. 국방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걸요. 에밀리, 보고해 주시죠. 장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개월 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중국이 갈륨 수출을 막았고 대안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한국의 생산시설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울산의 공장, 아르헨티나의 염호, 그리고 태극기. 한국은 갈륨을 자체 생산합니다. 연간 15.5톤, 세계 2위 수준이에요. 인듐은 16톤, 중국 제외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곧 리튬 2만 5천 톤이 추가됩니다. 데이터가 화면을 채웠어요. 한국산 핵심 광물의 글로벌 점유율이 15%를 넘어섰습니다. 단 몇 개월 만에요. 신뢰할 수 있습니까?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제가 3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울산, 서울, 그리고 아르헨티나까지. 모두 확인했어요. 기술은 확실하고 생산은 안정적입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끼어들었어요. 가격은 어떻습니까? 중국산보다 15에서 20% 비쌉니다. 하지만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어요. 품질과 신뢰 때문이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시장이 가격보다 안정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자원을 무기로 쓰지 않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공급망 안정화의 열쇠죠.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동의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 일본도 한국과 장기 계약을 체결했어요. 모두가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미국과 한국의 핵심 광물 파트너십 확대였습니다. 10년 장기 계약, 기술 협력, 공동 연구 개발. 모든 게 포함됐죠.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일주일 뒤 놀라운 문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중국 내부 보고서의 업데이트였어요. 표지를 열자 눈에 들어온 건 붉은 글씨였습니다. 한국, 공급망 제재 효과 없음. 제재 불가능 국가로 최종 분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갈륨 생산 기술은 중국과 동등 수준에 도달했다. 일부 효율성 지표에선 앞서고 있다. 가격 경쟁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리튬까지 확보했다. 남미, 호주, 아프리카에서 광산 개발을 진행 중이다. 5년 내 한국은 핵심 광물 전 분야에서 자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문장이 결정적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자원 압박은 역효과를 낳는다. 그들은 압박을 받을수록 강해진다. 현 시점에서 한국은 우리의 경쟁자이자 협력 대상이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봤어요. 포토맥 강에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이었죠. 중국이 인정했어요. 한국을 제재할 수 없다고요. 그건 패배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현실 인정이었어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죠.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동등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인 변화군요.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밀리, 당신이 이 변화를 목격한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목격한 게 아니라 배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에게서요. 급격한 변화 속에 제네바에서 국제광물 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60개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개회식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연설했어요. 공급망 안정화는 평화의 기반입니다. 어느 한 나라의 독점은 위험하죠.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그의 시선이 한국 대표단으로 향했어요. 한국은 좋은 사례입니다. 자원이 없던 나라가 기술로 자립했죠. 그리고 그 자원을 협력의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휴식 시간에 여러 나라 대표들이 한국 부스로 몰려갔습니다. 명함을 주고받고 계약을 논의했어요. 한국은 이제 구애받는 위치였습니다. 저도 한국 차관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울에서 그리고 제네바에서 여러 번 만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모두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부담도 큽니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게 많아졌어요. 실수하면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보니까요. 잘하실 겁니다. 이미 증명했잖아요. 당신의 믿음이 큰 힘이 됐습니다, 에밀리. 우리는 악수를 나눴어요. 긴 악수였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책상엔 각국의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모두 한국 관련이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원하고 있었어요. 자원이 아니라 파트너로서요. 창밖으론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워싱턴을 물들였죠. 울산에서 봤던 석양이 떠올랐어요. 공장 굴뚝 사이로 지던 해, 밤새 켜진 불빛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서울 한강에서 봤던 석양도요. 태극기 아래서 악수하던 순간, 동등한 파트너가 된 그 순간. 아르헨티나 여모에서 봤던 석양까지. 하얀 사막 위로 펄럭이던 태극기, 지구 반대편에서 미래를 캐던 사람들. 모든 순간이 하나로 이어졌어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이름으로 불린다. 자원을 무기로 만들지 않는 나라, 기술로 평화를 만드는 나라, 신념으로 세상을 바꾸는 나라.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보고서는 백악관, 펜타곤, 국무부, 의회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할 일이 많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20년 경력 동안 수많은 나라를 분석했습니다. 성공하는 나라, 실패하는 나라, 강한 나라, 약한 나라.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땅덩이가 작았을 뿐이죠. 하지만 그 나라가 세계를 바꾸고 있었어요. 자원이 없어도 기술이 있었고 광산이 없어도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 야경이 보였습니다. 백악관, 국회의사당, 링컨 기념관. 권력과 역사의 상징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들의 땀이 자원이 됐고 자원이 국격이 됐습니다. 저는 한국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미래는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가진 나라의 것이라고요. 광산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정신을 가진 나라의 것이라고요. 한국은 그 미래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수도꼭지를 잠그던 그날, 세상은 무릎 꿇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무릎 꿇는 대신 공장 불을 켰어요. 포기하는 대신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557억 원.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중국의 30년 독점을 무너뜨렸어요. 67번 실패하고 68번째 성공했습니다. 버려지던 찌꺼기에서 80억 원을 캐냈죠. 덤핑 공세에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결국 중국조차 인정했어요. 한국은 제재 불가능하다고요. 이제 세계가 묻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어도 기술이 있고 광산이 없어도 정신이 있으니까요. 자원 독립국 대한민국,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담은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